같은 하늘, 같은 미사일이었습니다. 한쪽은 30발 중 29발을 막아냈고 다른 한쪽은 손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가격표, 여러분은 아마 거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비싼 쪽이 막아냈고 싼 쪽이 뚫렸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지금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줄을 서서 사들이는 방패가 됐고 다른 한쪽은 한 해 405조 원, 우리나라 국방비의 6배를 쏟아붓고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순위를 내주며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그리고 왜 중동의 왕족들은 더 싼 무기를 두고 2배나 비싼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분이 매일 물건을 고를 때 마주치는 바로 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갈림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96%라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96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점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아낸 비율이라면 어떨까요? 2026년 초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이 중동의 한 나라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그 하늘을 지킨 무기 중 하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이름은 천궁2. 우리 손으로 만든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그날 약 60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개의 표적 가운데 29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요격률 96%. 쉽게 말하면요, 날아오는 위협 30개 중에 29개를 정확히 잡아냈다는 겁니다. 단 하나만 놓쳤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광구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실제 미사일을 상대로 나온 성적표입니다. 단일 무기로는 방산 역사상 첫 대규모 실전 검증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그날 UAE의 하늘을 지킨 게 천궁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UAE는 미국제 패트리엇, 에로우까지 겹겹이 쌓은 다층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 전체 그물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을 걷어냈습니다. 천궁은 그 그물의 핵심 한 축이었습니다. 혼자 다 막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한 겹이었다는 뜻이죠. 그래도 96%라는 자기 몫의 성적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기는 한 번 사면 끝일 것 같죠? 그런데 실전이 끝나자 UAE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천궁 유도탄을 더, 그것도 당장 받고 싶어 했거든요. 2026년 3월 8일 UAE 공군의 C-17 수송기가 대구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천궁 유도탄 약 30발을 그 자리에서 싣고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택배가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손님이 직접 전세기를 끌고 와 물건을 받아간 거예요. 무기 시장에서 이건 흔한 광경이 아닙니다. 그만큼 급했고 그만큼 믿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거울의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같은 시기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향한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중국제 HQ-9B 같은 방공미사일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도마에 올랐거든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누가 몇 %를 놓쳤다, 어디가 전멸했다, 이런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한쪽은 실전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다른 한쪽은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96%짜리 방패를 사겠다고 줄을 선 나라들이 더 싼 무기를 두고도 그걸 마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돈, 아니 훨씬 많은 돈을 쓴 무기는 왜 믿음을 잃었을까요? 중국에도 자랑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HQ-9B라는 방공 미사일입니다. 카탈로그만 펼쳐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사거리가 약 200km, 서울에서 강면까지 쏘아 마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텔스기까지 잡는다고 광고합니다. 숫자만 보면 천궁보다 못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기의 진짜 값어치는 덫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요한 건 두뇌입니다. 표적을 가려내는 소프트웨어, 적의 교란을 이겨내는 전자전 능력,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서 쌓은 데이터 말입니다. 이 두뇌는 베낄 수가 없습니다. 외형은 두뇌에서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어도
수십 년 실전에서 쌓인 운용의 노하우는 복제가 안 되거든요. 답안지를 보고 베낀 시험과 똑같습니다. 정답은 옮겨 적어도 푸는 실력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디자인은 최고급 스마트폰인데 운영체제가 텅 빈 깡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화려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하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의심일까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맞붙었습니다. 파키스탄이 들고 있던 건 중국제 방공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정밀 타격 앞에서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측 주장이 엇갈리니 단정은 이릅니다. 다만 믿음의 금이 간 건 분명합니다. 또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생포작전을 폈습니다. B-1 폭격기가 동원됐죠.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깔아둔 중국제 데스테스 레이더는 그 침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무기를 사는 나라가 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무기 수출의 약 80%가 파키스탄 한 나라에 쏠려 있습니다. 단골 한 명한테 매출 대부분을 거는 가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술이 부족해서 베꼈다 치더라도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 해 405조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40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의 약 3분의 2에 맞먹는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돈이 부족해서 무기를 못 만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들어오는 물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은 깨진 독이었던 겁니다. 어디로 샜을까요? 답은 부패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배대적인 군 내부 사정에 나섰거든요. 그 사정의 그물에 걸려든 장성들의 숫자가 상식을 벗어납니다. 미국의 한 안보연구소가 집계한 걸 숫자로 보면요, 2022년 이후 숙청되거나 숙청이 의심되는 고위장성이 무려 101명입니다. 군 고위보직 176자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2%가 흔들린 겁니다. 10자리 중 5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칼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입니다. 2026년 1월 군 서열 1위인 부주석, 장유샤까지 조사를 받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군대의 2인자가 부패로 낙마했다는 건 그 아래가 얼마나 골맞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측근으로 발탁됐던 장성들도 다수가 함께 쓸려 나갔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무리가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대목이 나옵니다. 부패는 사람만 갉아먹는 게 아니었어요. 무기 그 자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4년에 미국 정보당국 평가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중국의 일부 핵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 미사일을 보관하는 지하 경납고, 그 뚜껑에 결함이 있는 곳도 발견됐고요. 연료가 아니라 물이 들어있는 미사일이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벌어졌을까요? 누군가 연료를 살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경제학 원리를 만납니다. 조달 부패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무기를 사고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돈이 중간중간 새어나가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공사비를 중간에서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은 부실 시공이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는 거죠. 중국 무기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카탈로그 속 스펙은 그렇게 화려한데 정작 실물은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품질로 가야 할 길목마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결국 405조 원을 쏟아붓고도 손에 남는 건 물 채운 미사일과 뚜껑 깨진 경납고였던 셈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새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의 청구서는 곧바로 시장에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 방산이 받은 성적표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자, 그 청구서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순위가 밀리면
그게 곧 성적표거든요. 그리고 중국 방산이 받아든 성적표는 보기에 따라 꽤 냉정합니다. 먼저 무기 수출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무기 거래를 집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이 2026년 3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중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5.6%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5.7%로 중국을 살짝 앞질렀어요. 0.1%포인트 차이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죠. 하지만 그 한 올 때문에 중국은 세계 4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기 수출만큼은 늘 미국, 러시아 다음을 다투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점유율 숫자가 아닙니다. 그 5.6%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 무기 수출의 약 80%가 단 한 나라,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계 매출의 80%를 단골 손님 딱 한 명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그 단골이 마음을 바꿔 떠나면요, 그날로 가게는 끝입니다. 세계 2위 분사대국의 무기 장사가 손님 한 명 어깨에 통째로 얹혀있는 셈이죠. 이번엔 회사들의 매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린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 지상무기 제조사입니다. 이 회사 매출이 한 해 사이에 약 31%가 빠졌습니다. 203억 달러였던 게 140억 달러로 주저앉은 겁니다. 1년 만에 매출의 3분의 1이 증발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SIPRI가 집계하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쪼그라든 무기 회사가 바로 그 거대한 중국 기업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린코 한 곳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중국 8개 회사를 다 합쳐봐도 매출이 약 1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전 세계 방산기업의 평균 매출은 거꾸로 5.9%가 늘었어요. 무기 시장 전체가 호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회사들이 다 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중국만 혼자 뒷걸음질 친 겁니다. 러시아 무기 수출도 같은 기간 크게 꺾였고 한때 중국 무기가 휩쓸도던 시장들도 빠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한 해 405조 원, 우리나라 국방비의 6배를 무기에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선수예요.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혼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쓰는데 성적은 꼴찌라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카탈로그는 화려했고 예산은 넘쳐났는데 시장은 등을 돌렸습니다. 거인의 추락이 이제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확정된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시간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똑같은 미사일 시장에서 한국은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거든요. 중국이 카탈로그를 들고 시장을 잃는 동안 한국은 실전 데이터 한 장을 들고 중동의 부자 나라들을 줄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천궁2 한 종류로만 한국은 중동에서 누적 약 12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형 자동차 회사 한 곳의 한 해 매출이 미사일 한 품목에서 나온 셈이죠. UAE가 시작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를 이었고 이라크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더 싼 무기를 마다하고 한국 앞에 섰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천궁이 실제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96%, 30발 중 29발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고요. 화려한 이력서 100장과 실제로 한 번에 낸 경력 한 줄. 어느 쪽이 사람을 줄 세울까요? 중동의 왕족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들어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도입까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중동에서만 5나라가 한국 방패 아래 서게 됩니다. 사실상 중동의 표준 방공망이 한국산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천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K방산 전체가 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폴란드는 2025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약 9조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같은 해 연말엔 천무 다연장 로켓 3차 계약이 이어졌고 노르웨이도 천무를 약 1조 3천억 원어치 사갔습니다. 그 결과 방산 BP4의 손에 쌓인 일감, 즉 수주잔고가 약 130조 원입니다. 13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일감이 이미 계약서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강 건너 남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에 영업이익 3조 345억 원을 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숫자죠. LIG 넥스원의 수주잔고는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새 공장, 새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을지 모를 그 주식의 가격으로 갑니다. 나라의 자긍심이 여러분 지갑의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또 나라들은 더 비싼 걸 굳이 줄 서서 살까요? 사실 이건 무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물건을 고를 때 마주치는 그 고민, 여러분 지갑과 똑같이 닮은 교훈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돈을 쓰고 누구는 하늘을 지켰고 누구는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 갈림길의 정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기 시장은 결국 신뢰의 시장이거든요. 카탈로그에 적힌 사거리와 가격표가 값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막아냈는가, 실전에서 무엇을 증명했는가, 고장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바로 그게 값을 정합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2배 비싼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산 건 스펙이 아니라 96이라는 숫자, 그 한 줄의 경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싼 가전을 샀다가 1년 만에 고장나서 수리비에 출장비까지 더 큰 돈을 치러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죠? 결국 우리는 그때마다 같은 걸 배웁니다. 신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라는 사실을요. 카탈로그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한 번에 검증된 실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정점에 올랐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보면요, 한국은 5년 누적 기준으로 아직 세계 10위권입니다. 방산 비포를 다 합쳐도 글로벌 1위 기업 한 곳의 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405조를 쏟아붓고도 시장을 잃은 거인이 바로 그걸 증명했잖아요. 방심하는 순간 한국도 그 거울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싼 것과 믿을 수 있는 것,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내렸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 선택이 결국 득이었는지 실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기억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일 테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그 볼보, 정말 스웨덴 차가 맞을까요? 엠블럼만 보고 수천만 원을 쓰셨다면 그 차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안전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볼보. 그런데 그 차를 산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돈을 잃고 있습니다. 누구는 중고로 팔려다 가격을 보고 놀라고, 누구는 자기 전기차를 충전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대체 그 단단한 엠블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볼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어쩌면 일자리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안전일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9년 볼보의 엔지니어 닐스 볼린이 지금 우리가 매일 매는 3점식 안전벨트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볼보는 이 기술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무료로 풀어버립니다. 돈 받고 팔 수 있는 기술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건진 걸로 추산됩니다. 광역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살아난 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보를 스웨덴 안전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볼보의 고향은 스웨덴 예테보리입니다. 북유럽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회사가 태어난 해는 1927년, 거의 100년 전입니다.
한 세기 가까이 스웨덴 차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그 볼보, 정말 스웨덴 차가 맞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999년 미국의 포드가 볼보 승용차 부문을 약 65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포드 밑에서 볼보는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합니다. 미국식 경영에 끼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결국 2002년 볼보는 큰 손실을 내고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한때 안전의 대명사가 팔려갈 회사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볼보의 주인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이번엔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8억 달러였습니다. 포드가 줬던 값의 4분의 1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떨이로 넘긴 셈이죠. 당시 세계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던 중국 업체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삼킨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 였습니다. 작은 뱀이 거대한 코끼리를 통째로 집어삼킨 격이라는 노골적인 조롱이었어요. 다들 볼보가 곧 싸구려로 망가질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지리는 볼보 경영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본사에 자율 경영을 보장해줬어요. 대신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인수 당시 한 해 33만 대였던 볼보의 글로벌 판매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4년 무려 76만 대를 팔아치웁니다. 볼보 역사상 가장 많이 판 해였어요. 중국이 볼보를 죽일 거다라던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죠. 적어도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볼보를 잘 키운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주인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요즘 볼보가 미는 전기차들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상당수가 중국 공장에서 나옵니다. 엠블럼은 그대로 스웨덴인데 정작 태어난 곳은 중국인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내 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겉만 봐선 알 수가 없습니다. 차대 번호를 직접 뜯어봐야 원산지가 보여요. 이름표는 스웨덴, 출생지는 중국. 그 단단한 엠블럼 하나만 믿고 수천만 원을 쓴 분들은 정작 자기 차의 출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신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차를 산 사람들의 지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새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전기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이렇게 알려옵니다. 당분간 충전을 다 채우지 마세요. 70%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물에서 떨어진 바깥에 세워두세요.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을 마음껏 하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전의 대명사라던 그 볼보가 자기 고객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바로 볼보의 전기차 EX30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0%만 채우라는 건 가뜩이나 짧은 주행거리를 더 깎으라는 뜻입니다. 전기차는 원래 추운 겨울이면 배터리가 움츠러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들거든요. 거기서 충전마저 70%로 묶어버리면요. 평소에 별 고민 없이 다녀오던 거리도 갑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 한번 다녀오려 해도 가는 길에 충전소부터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장거리는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수영 금지인 수영장 회원권을 끄는 셈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마음껏 충전해서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 핵심을 회사가 직접 막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충전만이 아닙니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세우라고 했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게 어떤 형벌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보통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 많은 건물 바로 아래잖아요. 권고대로라면 그 편한 자리를 두고 비 맞고 눈 맞는 5괴의 차를 내놓아야 합니다. 매일 타는 차를 매일 멀찍이 모셔둬야 하는 거예요. 도심 차주에게는 이게 사실상 형벌입니다. 볼보는 EX30을 전 세계에서 4만 대 넘게 불러들였습니다. 정확히는 4만 323대. 회사가 다시 가져오세요, 고쳐드릴게요 하고 차를 불러들이는 걸 리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리콜이 좀 다릅니다. 보통은 부품 하나 갈고 끝납니다. 이번엔 고전압 배터리 모듈을 통째로 갈아 끼웁니다. 차의 심장을 드러내는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업계에서도 드문 조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충전을 가득 채우면 배터리 안에서 열이 폭주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굳히기 전까지 70%만 채우고 사람 많은 건물에서 떨어뜨려 세우라고 한 거죠. 다행히 아직까지 이 결함으로 실제 불이 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떠안을 배터리 교체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으로 추산되죠. 그런데 배터리 심장을 통째로 드러내는 작업이 어디 잠깐 만에 끝나겠습니까? 정비소에 차를 맡기면 며칠씩 걸리는 큰 수술입니다. 그 며칠 동안 차주는 차 없이 발이 묶입니다. 게다가 교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불편한 70% 살림을 고스란히 차주가 견뎌야 합니다. 잘못은 회사가 했는데 불편은 손님이 떠안는 구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보의 대형 전기차 EX90은 더합니다. 이 차는 원래 출시부터가 순탄치 않았어요. 차를 스스로 보게 하는 나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데 자꾸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 통합 문제로 출시가 1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늦었으면 완벽하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결국 미완성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중앙 컴퓨터를 통째로 무상 교체받았고요. 폰으로 문 여는 기능, 화면, 연결 기능까지 결함이 1년 넘게 안 잡혔어요. 새 차를 받아 1600km쯤 달리는 사이에 벌써 결함이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기도 전이에요.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이 차를 미완성 출시 차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 만들지도 않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던 회사가 자기가 만든 전기차를 자기도 못 믿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충전을 막은 것도, 심장을 드러낸 것도, 컴퓨터를 통째로 갈아 끼운 것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차가 못 믿었습니다. 안전을 팔아 1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던 그 이름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차 앞에서 손을 든 셈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엠블럼이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멀쩡히 굴러가도 손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차를 중고로 팔려고 내놓는 순간 진짜 충격이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낸 수천만 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걸 보려면 볼보의 형제 브랜드 폴스타를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폴스타는 볼보와 같은 지리그룹에서 나온 전기차 브랜드예요. 몇 년 전 미국 나스닥에 데뷔할 때 주가가 13달러였습니다. 기대가 꽤 컸죠. 그런데 지금은 1달러도 안 됩니다. 고점에서 약 96%가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 폴스타에 100만 원을 넣은 분이 있다면 지금 손에 쥔 건 고작 4만 원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사서 남는 게 4만 원, 커피 몇 잔 값으로 녹아내린 거예요. 회사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주식 30주를 1주로 합치는 역분할을 단행했습니다. 30주를 1주로 묶어서 1달러도 안 되던 주가를 비싸 보이게 포장한 거죠. 그런데도 나스닥은 상장 폐지 경고를 보냈습니다. 누적 손실은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0억 달러를 까먹었어요. 중국 시장 상반기 판매량은 단 69대. 큰 나라에서 반년 동안 동네 작은 대리점 하나도 못 채운 숫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남의 주식 얘기로 끝나겠죠? 그런데 똑같은 논리가 지금 여러분 차고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값이 깎입니다.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새 차값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듯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새 차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깎이는 속도입니다. 브랜드 미래가 불안하고 형제 회사는 상패 경고를 받았고 1S까지 못 믿었다면 중고로 되팔 때 받는 값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이 되팔 때 받는 값을 잔존가치, 어려운 말로 리세일 밸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에 산 차를 몇 년 뒤 중고로 내놨을 때 시장이 매기는 가격이죠. 출신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한 차일수록 그 숫자는 더 빨리 쪼그라듭니다.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을 주고 산 차인데 막상 팔려고 내놓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가격부터 깎습니다. 회사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제 값을 쳐주겠어요? 앞에서 본 충전 제한이나 AS 걱정까지 더해지면 중고 시장에서 그 차의 매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깎이고 결국 3천만 원짜리를 사서 손에 남는 건 그보다 한참 적은 중고가 뿐입니다. 볼보 본체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리가 18억 달러에 사들인 뒤 2024년 판매를 76만 대까지 끌어올리며 한때 화려하게 부활시켰던 그 볼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볼보가 2025년엔 영업이익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98%가 증발했어요. 같은 해 판매도 71만 대로 뒷걸음쳤고 순손실은 약 30억 크로나, 우리 돈으로 수천억입니다. 직전 해엔 큰 흑자를 내던 회사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물론 볼보가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1분기엔 다시 흑자로 돌아서며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획자로 돌아서며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한번 크게 휘청이고 나면 그 부담은 결국 신차 가격과 중고차 시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으로 고스란히 흘러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 땐 스웨덴 프리미엄 값을 그대로 다 치르고 되팔 땐 중국 디스카운트를 떠안는 구조예요. 신차 값은 스웨덴, 되팔 땐 중국. 게다가 한번 이 차에 들어가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데 드는 손해와 번거로움, 이른바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오는 시장, 경제학에선 이런 걸 포로 시장이라고 부르죠. 결국 수천만 원을 주고 엠블럼을 사서 손에 남는 건 고작 깎이고 또 깎인 중고값 한 줄뿐입니다. 폴스타 100만 원어치가 4만 원이 되듯 여러분의 수천만 원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 뒤에 훨씬 더 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볼보는 전기차에 너무 빨리, 너무 깊게 베팅했습니다. 2030년까지 파는 차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원 3,000명을 내보내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고요. 둘째, 주력 전기차를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부메랑이 날아옵니다. 미국이 중국산 차에 매기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뛰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가동률이 13%에 그칩니다. 10대 만들 수 있는 라인에서 한 대 남짓 남는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중국에서 만든 대형 전기차 EX90과 ES90, 이 차들이 그 관세벽에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고 회사가 직접 인정했어요. 그냥 인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관세에 EX90 출시 지연까지 겹치면서 한 번에 약 12억 달러를 손실로 털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에요. 멀쩡한 차를 팔기도 전에 장부에서 지워야 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들 뒤에 훨씬 더 큰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볼보는 지금 질이라는 거대한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는 지커도 있고 링크앤코도 있어요. 이 형제 브랜드들이 무엇을 같이 쓸까요? 바로 차의 뼈대인 플랫폼, 그리고 핵심 부품입니다. 볼보가 비싼 돈 들여 설계한 차 골격이 있어요. CMA, SPA라고 부르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걸 지커와 링크앤코가 더 싼 값에 가져다 씁니다. 쉽게 말하면요, 형이 만든 뼈대로 동생들이 더 싼 차를 찍어내는 구조예요. 같은 골격을 쓴 싼 형제차가 시장에 쫙 깔리면 볼보가 내세우던 프리미엄이라는 명분은 점점 옅어집니다. 명차의 심장은 희소성입니다. 이건 흔하지 않다는 그 느낌이죠. 그런데 그 희소성이 그룹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품 가방을 똑같이 찍어서 형제 브랜드들이 다 들고 나오면 그게 아직도 명품일까요? 아닙니다. 흔해지는 순간 명품은 그냥 가방이 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볼보의 전기차 EX30이 배터리 문제로 4만 대 넘게 리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그룹 계열의 배터리셀을 쓴 지커 001도 거의 동시에 38,277대가 리콜됐습니다. 특정 부품 회사가 불량을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품을 책임지네 만에 다투다 회사끼리 합의로 끝난 일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룹이 부품을 함께 돌려 쓰는 구조 자체입니다.
한 곳에서 터진 위험이 형제 브랜드로 그대로 번지는 거죠. 이 구조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같은 그룹에서 나온 폴스타가 보여줍니다. 폴스타도 원래 이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였어요. 그런데 볼보는 결국 폴스타의 지분 지원을 끊고 경영권을 지리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브랜드를 제 손으로 떼어낸 거예요. 같은 우물에서 물을 나눠 마시다 우물이 마르니 누구 하나는 밀어내야 했던 셈입니다. 결국 볼보의 프리미엄을 빨아먹어 그룹 전체를 키우는 구조인 셈이죠.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중국에 팔려서 명차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짜여 있느냐의 문제예요. 형제끼리 뼈대와 부품을 나눠 쓰도록 구조가 설계된 순간 명차는 천천히 껍데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먼 나라 브랜드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동네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 나라 브랜드 하나의 일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노코리아, 다들 한국 회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분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 르노가 52.82%, 그리고 중국 지리가 34.02%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13.13%고요. 볼보를 삼킨 바로 그 지리가 부산 공장의 3분의 1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부산 공장에서 지금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폴스타4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 폴스타, 중국 그룹 차를 우리 손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전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 벤츠를 보겠습니다. 벤츠 최대 주주가 누구일까요? 중국 베이징차 BAIC가 9.98%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 계열이 9.69%를 더 주고 있어요. 두 곳을 합치면 19.67%입니다. 다섯 주의 한 주는 이미 중국 자본인 셈이죠. 2024년 8월 인천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차에 실린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습니다. 엠블럼은 독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른 건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4월 미국 의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이름은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중국 자본이 끼어 있는 차를 미국에서 못 팔게 막겠다는 겁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지금 상원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추진 중인 단계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외신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벤츠마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 자본 지분이 딱 그 기준에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에서 만든 폴스타4가 미국으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막히면 그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강 건너불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차를 사실 때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본 구조와 생산지를 보세요. 엠블럼은 속여도 누가 주인이고 어디서 만드는지는 안 속거든요. 둘째, 리세일과 중고가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세요. 살 때 값이 아니라 3년 뒤 되팔 때 얼마가 남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 출처와 정비망을 확인하세요. 불이 나는 것도 고치는 것도 결국 그 두 가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엠블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지갑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규제와 관세가 강해질수록 중국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설 자리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점점 좁아질 겁니다. 그 부담은 회사가 아니라 결국 그 차를 산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를 고르실 땐 자본 구조와 생산지를 보고 되팔 때의 값을 따져보고 배터리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엠블럼과 자본 구조 중에서 무엇을 보고 차를 고르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자본이 조용히 삼킨 또 다른 브랜드 폴스타와 로터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